자, 우리 앞전 시간에 12회를 했죠. 자, 이번 시간이요 14회로서 마지막 강의가 됩니다. 자, 14회 1번 문제부터 봅시다.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다. 그렇죠. 도시관리계획은 처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국민에 대한 구속력 이런 거 인정이 안 됩니다. 그 다음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 결정은 무효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랬는데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은 도시계획 결정 분명히 하자가 있지만 이거는 취소사유는 하자입니다. 무효사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내려갑시다. 2번 집행정지에 관한 다음의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집행정지의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을 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것은 금전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내지는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간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유형, 무형의 손해를 가리킨다. 맞아요. 다만 여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행정소송법은 집행정지와 관련해 가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이거를 요건의 하나로 규정을 해놓고 있지만 행정심판법은 집행정지와 관련해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 중대한 손해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보다 중대한 손해가 범위가 더 넓게 돼요. 자,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2번 처분에 대한 반려행위나 적극적 처분에 대한 취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집행정지가 인정이 될 수 있으나 일정 신청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인정이 될 수 없다. 틀렸어요. 부작위는 물론 집행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대한 집행정지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그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맨 앞부분 처분에 대한 반려란 거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거부 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안 됩니다. 우리 앞에서 얘기가 됐지만은요,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신청의 이익이 없다 이렇게 봐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요, 집행정지의 대상이 아니다. 거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은 이익이 없다. 집행정지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신청하는 거 이익이 없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처분에 대한 반려 이 부분도 집행정지가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으니 그 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요, 거기 맨 앞에 처분에 대한 반려 동그라미,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줄 집행정지가 인정 밑줄, 인정이 틀렸어요. 그 다음 세 번째,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 시한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이고 행정처분의 효력정지 기간이 이미 경과했다면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그러겠죠. 이제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 결정의 종기가 도래했다. 그런 얘기예요. 종기가 도래한 이후에는 이제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이익은 기본적으로 인정이 안 될 겁니다. 그 다음 집행정지 결정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법원은 직권에 의해서도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요. 맞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한다. 이때 집행정지 결정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집행정지 결정이고 그 다음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후에 그걸 취소할 수도 있는데요. 집행정지 결정의 취소도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서입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개인 택시 운송사업자 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을 했다. 이에 상속인 을은 그 지위를 승계하기 위해 그러니까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승계하기 위해 상속 신고를 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이것은요 우리 판례에 나타난 사례입니다.
자, 1번.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으면 관할관청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판례는 이러한 때에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봤어요. 왜 우리 판례가 이렇게 봤냐면요. 이 당시에 우리 법에서 이 자동차 운송사업법이다. 이런 법에서요. 이런 법에서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이런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할 수 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 이렇게 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자, 1번 문장 다시 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있더라. 취소 사유가 있지만 아직 운전면허가 취소되지 않았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음주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음주운전을 이유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틀려요. 그 다음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판례가 또한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죠.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되게 되는 겁니다.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판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관할관청이 갑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상속신고의 수리를 거부한다면 이것은 위법한 처분이다. 맞아요. 그래서요, 이 갑의 아들이 그 상속 신고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그 갑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 상속 신고 수리에 대한 거부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 이렇게 봤고, 그 다음에 갑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요. 갑의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일 뿐이지 이게 곧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취소 사유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음주운전은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 음주운전을 이유로 해가지고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니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죽어버렸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그자의 음주운전을 이유로 해가지고 그자가 죽어버렸으니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 못하고 따라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상속신고를 했을 때 상속신고에 대한 수리를 행정청은 해줘야 되고 만약 상속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했다면 위법하다.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정답은 1번. 그 다음 4번. 다음 중 행정행위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지 못한 것은 모두 몇 개냐?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른다. 자동차 검사, 건축물 준공검사, 교과서 검정 확인 이랬는데요. 거기 건축물 준공검사 이거는 확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확인이라고 볼 수 있다. 또는 허가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그 다음에 교과서 검정 이거 확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특허라고 봤어요. 그런데 맨 앞에 자동차 검사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허가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동차 검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 기억은 틀렸다. 그 다음에 제3자의 법률행위로 보충하는 행위는 인가고요. 인가는 법률행위죠. 행정행위죠. 그 다음에 귀하허가, 도로조명허가, 공무원 임용, 특허다. 맞죠? 그런데 부관이 가능하다? 특허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부관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요, 귀하 허가나 공무원 임용, 이거는 신분 설정 행위예요. 여기에는 부관 못 붙입니다. 그래서 귀하 허가, 공무원 임용, 특허다. 이 부분은 맞지만 그 두 가지 경우는 부관은 불가해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틀렸고, 그 다음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입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주점업 허가, 이거는 허가다. 그 다음에 기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허가, 이거는 예외적 승인이다. 예외적 허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외적 허가는 재량이죠.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공매, 토지 수용의 재결, 이건 대리고요. 법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는데요. 거기 공매나 수용, 재결, 대리고 이때 대리는 법정 대리죠. 그래서 맞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의 직권 말소입니다. 이거는 행정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행정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1번.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사후 부담이 가능하다. 그렇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 그 다음에 법에 규정이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사후 부관이 유보되어 있다. 이런 때에 사후 부관, 사후 부담 이런 게 가능하죠. 그 다음 부관도 행정행위의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외부에 표시가 돼야 된다.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과 실질적 관련이 없어 부관으로 붙일 수 없는 부담은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도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부과할 수 없다. 맞아요. 행정처분과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부관이더라. 그러면 이거는 부당결부 금지 원칙에 위반이 되는 부관으로서 이거 붙이면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어떤 의무를 부과하더라. 부관으로는 부과 못하니까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부과한다? 이건 가능할까? 그것도 안 됩니다. 만약 사법상 계약의 형식으로 가능하다라고 보게 되면 법치행정의 원리를 잠탈하는 게 되게 돼요. 그래서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행정처분에 붙인 부담인 부관이 무효가 되면 그 부담의 이행으로 인한 사법상 법률행위도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랬는데요. 이것도 우리 앞에서 나왔습니다. 이때 이 부관인 부담하고 그 다음에 부담의 이행으로 행해진 사법상 법률행위 이건 우리 판례 별도로 본다라고 그랬어요. 별도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사법상 법률행위까지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6번. 다음 사례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폐기물 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갑은 전라북도의 장수군 소재인 현재 용도가 농림지역인 일정 토지 위에 폐기물 처리업을 위해 을행정청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고 이에 을행정청으로부터 적정 통보를 받았다. 적정성 통보를 받았다. 이에 폐기물 처리업의 본 허가 요건을 구비한 갑은 행정청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통보를 근거로 농림지역의 용도를 변경해달라라고 하는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했으나 을행정청은 이것을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유명한 사례예요. 그죠? 자,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 행정계획 변경 청구권이 우리 국민에게, 주민에게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인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 사례에서는 국토이용계획이라고 하는 행정계획 변경 신청권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누구에게 인정을 해줬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자에게 인정을 해 줬어요. 그리 해가지고 이때 그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신청을 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그런데 행정청이 그걸 거부했다. 이럴 때 이 거부는 신청권이 있는 자의 신청에 대한 거부여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다. 이렇게 본 사례입니다. 자, 1번. 적정성 통보는 사전결정으로서 항고쟁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이 된다. 그렇죠? 적정 통보다라고 하는 건 사전결정, 예비결정에 속하는 것이죠. 맞고요. 행정청의 적정성 통보는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본처분을 받게 되면 소익이 상실이 될 것이다. 그렇죠? 적정성 통보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어서 이런 적정성 통보에 대한 행정소송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이제 폐기물 처리업 허가가 있게 되면 그 적정성 통보에 대한 이제 소송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갑에 대한 을행정청의 적정성 통보를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대한 공적 견해로 볼 수가 있어서 행정계획 변경 청구에 대한 신뢰보호를 주장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이거 주의해 줘야 됩니다. 그 적정 통보, 어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가 있다라고 할 때 그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 이 자체가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적 견해 표명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을 바꿔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적 견해 표명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하고 국토유용계획 변경이라고 하는 거. 적정 통보해줬으니까 행정청은 반드시 국토유용계획도 변경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국토유용계획 변경에 대한 공적 견해 표명인 것까지는 아닙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행정청의 부적정성 통보를 받았다고 해도 처분성이 인정이 되어 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적정 통보가 있었다면 적정 통보를 받은 자가 갑이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요, 제3자, 갑이 아닌 가령 제3자인 가령 병과 같은 자가 갑에 대한 행정청의 적정성 통보 이걸 다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적정성 통보는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런데 부적정 통보, 부적정성 통보를 했다라고 할 때는 가령 갑이라고 하는 자가 행정쟁송을 제기해가지고 그 부적정성 통보, 부적정 통보를 다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 통보든 부적정 통보든 다 같이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다룬다. 1번,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임에도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해서 수취인 부재로 확인된 경우 곧바로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도저히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우리 판례도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방문해가지고 수취인 부재다. 이렇다라고 해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다음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의 헌법소원은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 심판에 의해서 그 재판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경우에 한해서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가 가능한 것이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가 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 심판 청구도 허용이 되지 않는다. 맞아요.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가능한 겁니까? 안 가능한 겁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다만 이런 때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어떤 때냐면 법원이 재판을 했는데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그런 법령을 적용해가지고 행한 재판이고, 그런 재판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 이럴 때에는 이제 헌법소원이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도 가능한 겁니다. 예외예요. 바로 그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2번 문장은 맞는 문장. 그 다음에 3번. 주택법 98조 11호 위반죄, 이 위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택법 91조에 의한 시정명령이 적법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랬는데 틀렸죠. 이거 우리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우리에게 행정처분을 발령해가지고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할 때에 그 의무를 부과한 행정처분이 적법해야 됩니다. 하자가 있으면 안 돼요. 위법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자가 없는 적법한 행정처분에 의해서 우리에게 부과된 의무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적법해야 할 필요는 없다. 틀려서 적법해야 합니다. 위법하면 위반죄 성립할 수 없다. 형사처벌 못한다. 그 다음에 4번 행정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도과한 후 그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인지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맞죠?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하더라도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 무효 확인 소송 제기했으니까 취소 판결이나 무효 확인 판결 이거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돼요. 그렇죠?
제소기간이 지난 후였으니까 지금 그 처분이 취소해 있는 처분이다라고 하더라도 취소 판결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취소하니까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럴 때 당해 사건은 재판의 전제가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8번 의무이행업부 수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부터 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했다. 이럴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행강제금에 관련된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때의 문제예요. 이행강제금을 그럴 때 행정청 부과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행정청이 언제까지 우리한테 시정해라 라고 하는 시정명령을 내렸어. 그 기한을 정해줬어. 그런데 기한이 지난 후에 이행을 했더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행을 한 후에도 기한이 지난 후에 우리가 갑이 이행을 했으니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앞전 시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행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최초의 이행강제금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이행기한을 경과해서 이행을 했다 하더라도 이행을 한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못합니다. 그래서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행정법상의 질서 버린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료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일사부재료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틀려요. 그 다음 행정적인 질서 위반의 유죄법상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렇죠? 질서위반의 규제법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행정청은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9번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통치행위에 의한 피해의 경우 국가배상이 사실상 곤란할 것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 견해이다. 그렇죠? 국가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통치행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서운 취소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행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법원이 사법심사를 자제해야 할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죠? 서훈, 그러니까 어떤 훈장 같은 걸 주는 것, 이것은 통치행위로 볼 수가 있어요. 훈장을 가령 대통령이 갑에게 준다. 이거는 통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훈장 준 거를 취소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통치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 3번 프랑스 행정재판소의 판례로서 등장한 통치행위는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통치행위에 대해 우리의 실정법은 직접적으로 규정을 두어 인정하고 있다. 우리 실정법상 통치행위라고 하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헌법을 보게 되면은요,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의 제명이다, 징계다, 이것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은 그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이런 것에 대해서 통치행위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실정법 어디에도 통치행위라고 하는 개념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정법은 직접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통치행위에 대해서 틀려요. 직접적인 규정 없어.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0번. 제소기간과 관련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1번. 통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처분의 경우에는 고시공고의 효력일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틀렸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고시 공고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 이때에는 그 고시나 공고의 효력 발생일에 그냥 다 안 것으로 간주를 해가지고요, 그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게 제소기간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효력 발생일이 아닌 이해관계인이 처분을 현실적으로 한 날, 요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게 제소기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효력 발생일로부터 90일 이렇게 돼버려요. 포인트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 고시공고에 의해서 처분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제소기간의 기산점인 처분 등이 있음을 한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당해 처분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해서 처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안 날, 요 날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3번은 패스를 하고요. 이하도 패스를 합시다.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11번. 특별 권력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일반 권력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보다는 특별 권력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은 재량이나 불확정 개념의 규정이 적을 것이다. 적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많게 될 거죠. 그래서 특별 권력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의 규정은 일반 권력 관계를 규율하는 법령의 규정보다 오히려 이제 재량이 인정이 될 여지가 많다. 판단 여지가 인정이 될 여지가 많다.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울레의 견해에 따르면 공무원 임면과 같은 기본 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 하급자에 대한 지시, 직무, 명령과 같은 경영관계에 대해서는 사법심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죠? 울레는 특별권력관계를 수정한 대표적인 하자가 되는데 울레는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 경영관계로 나눴죠. 그래가지고 기본관계에서의 행위는 이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만 경영수행관계에서의 행위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봤죠. 그래서 2번 문장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벌을 받을 뿐이며 행정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그랬는데 특별권력관계 내에 있는 자의 법령 위반이다. 그럴 때 그 법령 위반에 대해서 특별권력관계의 기초에 가지고 행해지는 체제가 징계벌이 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 권력관계에서 행해지는 제재가 행정벌이다, 형사벌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법령 위반 행위가 그 징계 사유로도 되고 그 다음에 행정벌의 사유, 형사처벌의 사유로도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행정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행정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가령 갑이라고 하는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해서 돈을 받았다. 뇌물이 되겠죠. 그럴 때는 징계 사유로도 되고 형사처벌의 사유로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 여기까지 보고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12번. 다음 중 행정심판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것으로 바르게 된 건 모두 몇 개냐? 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행정심판에 관한 법령을 제정, 개정을 할 때는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한다. 그렇죠? 미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뭐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아니고 협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 감사원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개를 한다 그랬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사건에 대해서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재개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하죠?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설치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행정심판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감사원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 재개를 해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다. 그 다음 여러 명의 청구인이 공동으로 심판 청구를 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해야 하고 만약 선정을 하지 않으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직접 선정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대표자를 선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표자를 선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청구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았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선정한다. 이런 건 우리 앞에 회 문제할 때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표자 행정청이 직권으로 선정을 하는 거 이거를 인정하고 있지만 행정심판과 관련해 가지고는 행정심판법이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대표자의 직권 선정 이거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그랬어요. 틀립니다. 그 다음에 청구인은 피청구인 경정결정에 대해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7일 이내에 이의신청 동그라미입니다. 그래요. 이런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이 행정심판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참가인은 행정심판 절차에서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심판 절차상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요. 참가인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나하고 다 두 개고 옳은 것은 가, 라, 마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13번 집행벌 이행강제금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를 따르라. 1번 행정청에 의한 직접적인 의무이행 방법으로 일정 기간 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을 계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그랬는데요. 행정청에 의한 직접적인 의무이행 확보 방법이다. 확보란 말을 집어넣어 줍시다. 행정청에 의한 직접적인 의무이행 확보 방법이다. 이럴 때에 이 부분이 틀리죠. 이행강제금은 직접적인 실효성 확보 수단,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 아니라 간접적 수단이에요. 그렇죠? 이행강제금은 직접적 수단이 아니고 간접적 수단입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2번 이행강제금의 성질은 일신전속적이라서 상대방이 사망하게 되면 종료된다. 특히 우리 판례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과 관련해서 일이 보았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내려갑시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자기 의무나 금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과하는 금전부담으로 항고쟁송을 통한 구제는 곤란하다 그랬는데요.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등 대부분의 이행강제금은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 처분은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항고쟁송을 통한 구제가 가능한 거예요. 농지법상의 이행강제금은 비승사건 절차법에 따릅니다. 그래가지고 항고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야.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4번. 손실보상에 관한 판례의 내용 중 거리가 먼 것은 1번 사업 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도 사업 인정을 받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면 그 사업 인정의 터자와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우리 이건 앞에서도 나왔어요. 이때 수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라고 봐야 된다. 따라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 됐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수용재개를 하고 다시 이재개를 한 경우 토지 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취소를 구해야 하는 대상은 수용재결이다. 맞지요? 자,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 관련해 가지고 이신청을 해 가지고 이재결을 받은 후에 소송을 제기하더라. 그럴 때 소송의 대상이 뭐냐? 원처분주의냐 재결주의냐 이거하고 관련이 되는데 예전에는 재결주의가 채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재결주의가 채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경우 소송의 대상은 이재결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원처분주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송의 대상은 이제 수용 재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토지 수용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기 위해서 취소를 구해야 하는 대상은 수용 재결이다. 원처분주의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은 우리 앞에서 봤기 때문에 패스를 하고요. 4번입니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29조 1항 소정의 영농손실의 지급 대상자, 영농손실의 지급 대상자가 반드시 당해 지역에 거주를 하는 농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밑줄. 맞아요.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15번. 다음 중 취소과 무효동 확인 소송에 관한 주장들로 옳지 않은 것끼리 짝지은 것은 갑.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없다. 취소하고 무효동 확인 소송 이것도 집행정지에 대한 부분은 차이가 없죠. 취소의 경우이든 무효동 확인 소송의 경우이든 원칙적인 집행부정지, 예외적인 집행정지 똑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양자 간 제소기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죠? 취소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있지만 무효동 확인 소송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그 다음에 양자 모두 판결의 형성력이 발생을 한다? 아니죠. 취소에서 인용 판결에는 형성력이 있지만 무효동 확인 소송에서 인용 판결에는 형성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자 모두 사정 판결이 가능하다? 아니에요. 무효동 확인 소송의 경우는 사정 판결 불가, 취소의 경우는 사정 판결 가능 이렇게 돼. 그래서 병하고 정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행정규칙의 대외적인 구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은 판례를 따른다. 1번 행정 각 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가 비록 법령에 근거를 둔 것이라 하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일 경우에는 법규명령으로서의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렇죠? 거기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으니까 대외적 구속력 인정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은 인정될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이른바 법령 보충적 규칙이라도 그 자체로서 직접적인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다. 그 자체로서 동그라미. 맞아요. 이 법령 보충 규칙에는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이 되는데 그때 법령 보충 규칙의 대외적 구속력을 우리 판례가 인정을 하는데 우리 판례가 그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논리는 뭐죠? 위임을 해준 법령하고 결합해서 이거예요. 법령 보충 규칙에서 이 자체가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게 아니라 뭐죠? 위임을 해준 법령하고 결합해가지고 위임을 해준 법령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위임을 해준 법령을 보충하는 측면에서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령의 보충적 기능을 하는 행정규칙은 이게 바로 뭐죠? 법령 보충규칙은 이런 법령 보충규칙은 위임의 범위를 다소 벗어난다 해도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상위법령의 일부가 됨으로써 대외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틀렸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났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대외적 구속력 인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1번 문장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그 다음 협의 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정해놓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입니다. 이 시행규칙 22조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맞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행규칙상의 뭐 처분기준 이거는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대통령령상의 그런 것은 대외적 구속력이 인정되지만 이렇게 학습을 하지만 이거는 제재적 처분이 아니에요. 우리 판례가 대통령령상의 제재적 처분 기준, 그 다음에 부령 시행규칙상의 제재적 처분 기준, 총리령상 시행규칙상의 제재적 처분 기준. 이럴 때 제재적 처분 기준에 대해서 그리 판단하는 거야. 제재적 처분 기준, 이게 총리령이나 부령에 있다, 즉 시행규칙상에 존재한다. 이럴 때에는요, 이거의 대외적 구속력 우리 대법원 인정 안 합니다. 대통령령상의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런데 여기도 시행규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보상기준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제재적 처분 기준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외적 구속력 인정이 된다라고 봐야 되고 우리 판례도 대외적 구속력 인정하는 거예요. 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번.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2번을 봅시다. 형식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개념이 나왔어요. 거기 형식적 행정행위는 비권력적 행정작용까지 항고쟁송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권익구제의 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학설로서 학문상의 행정행위보다는 범위가 좁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랬는데요. 거기 세 번째 줄 맨 앞부분 이런 학설로서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범위가 좁다 틀렸어요. 범위가 더 넓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4번 문장을 봅시다.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행정청이 정당한 신청권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를 거부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은 인정이 될 수 없다. 맞는 내용이죠. 거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어놓고 있을 때는 그거는 이제는 단순한 부작위가 아니고 거부로 법상으로는 되는 거예요. 법률상으로는 거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은 부작위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거부가 되는 것이니 이때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 아니라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8번. 행정처분의 이유부기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어요. 1번 수익적 행정행위라도 신청한 내용을 모두 인정하는 처분이 아니라면 이유 부기를 해야 합니다. 맞죠?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봅시다. 행정처분에 앞서 예정통지서의 처분의 이유를 충분히 적시해서 상대방이 이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라면 행정처분의 이유 부기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
맞죠? 예정통지서, 행정처분 앞에 행해진 예정통지서에 충분히 이유 제시가 행해졌다면 처분의 이유 제시를 설령 안 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치유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그 다음 이유부기는 처분의 상대방을 설득하고 쟁송제기에 편의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한다. 그래요. 이유부기, 이유 제시의 목적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처분을 하는 행정청에게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준다. 이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처분의 상대방을 설득하는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쟁송제기의 편의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다음 2번 상대방이 처분의 이유를 인식하고 있을 경우 행정절차법상의 규정이 아님에도 처분의 이유는 생략할 수 있으나 처분의 송달까지 불효한 것은 아니다. 그랬는데 이건 타당하다로 볼 수 없어요. 이럴 경우라고 해서 언제나 이유 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9번. 행정개입 청구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행정개입 청구권입니다. 1번. 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은 자신을 위해 특정의 행정권 발동을 청구할 수 있는 일체의 공권을 말한다. 그렇죠? 넓은 의미로 행정개입 청구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파악을 하면 자기 자신에게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행정권 발동을 청구하는 것, 이런 두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넓은 의미의 행정개입 청구권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2번 협의의 행정개입 청구권은 자신의 권익을 위해 자신에게 특정의 처분을 요청하는 권리다. 자신에게가 아니라 제3자에게 발동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게 좁은 의미의 행정개입 청구권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행정개입 청구권의 법리가 현행 우리 소송법에 의하면 완벽하게 소송을 통해 구현이 되기는 곤란하다. 맞습니다. 우리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 소송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요. 맞고요. 그 다음에 무하자재량 행사학 청구권이 주로 선택재량에서 논의되는 것이라면 행정개입 청구권은 주로 결정재량에서 논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20번. 질서위반행 규제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에 대해 과태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당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제하고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다 맞는데요. 14일만이 틀렸습니다. 14일이 아니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가지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질서위반행 규제법이 규정해 놓고 있어요. 주의할 것은요. 행정절차법은 의견 제출 기한으로 상당한 기간이라고 규정해 놓고 있는데 질서위반행 규제법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해서 과태료 부과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를 했다라고 해서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가 종료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아니, 납부를 했으면 끝나는 것이죠. 자진 의견 제출 기한 내에 자진 납부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는 종료되는 겁니다. 그 다음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면 과태료 부과는 소멸하는 요구가 발생해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이의제기했다가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제기 철회할 수 없다. 틀렸어요.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우리가요 마지막 회인 이 14회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해봤는데요. 이 14회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다 대부분 앞에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다루었던 내용들이 선택 지문상으로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좀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하고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자, 이상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 총 7회가 되죠. 2회, 4회, 6회, 8회, 그 다음에 10회, 12회, 14회 이렇게 해가지고 총 7회에 걸쳐가지고 저의 해설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해설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책을 가지고요 잘
잘 학습을 해가지고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좋은 성과, 행정법에서요 꼭 95점 이상, 최소한은 90점입니다. 95점 이상을 여러분들 꼭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실전 통역 모의고사에 관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승하십시오. 여러분에게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